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무역협상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호재 덕분에 우리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3대 증시 역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다만 셧다운이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우려감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각종 이슈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전망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큼이나 세계 경제 전망이 우울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고서 내용의 골자인데요. 그렇다면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공고사항을 들어야 하는지 함께 짚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역협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중국 측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 측에서 나온 소식이고 무역협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요, 게임판호를 또 승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텐센트와 네디즈는 또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게임 업계에서는요, 타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철밥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철밥통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는 금밥통이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국유기업의 금밥통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 기업의 환경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요,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낮춘 것이고 이것이 우리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지금 세계은행에서 이제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2%대로 이제 낮아질 듯 하다고 이제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큰 이슈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소위 말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고, 또 전망치를 3.0%에서 지금 2.9%로 하향을 시켰고, 또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의 경제가 더 암울할 것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로 이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촉발이 된 글로벌 무역량과 그리고 산업 생산의 감소, 그리고 신흥국의 부채 위험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이제 8일 날 반기별로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이제 제목을 달고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애초에 3.0%에서 2.9%로 하향시켰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지난해에 3.0%로 그리고 올해 2019년도를 2.9%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주요 이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크게 낮추는,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발도상국이라든 신흥국의 속도가 훨씬 더 이제 빠르기 때문에 또 저하되는 것도 그만큼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2.5%의 성장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중국은 6.3%에서 6.2%로 그리고 유로존은
1.7%에서 1.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애초 4.7%에서 4.2%로 0.5포인트나 전망치를 하향을 했고요. 세계은행은 일부 대형 신흥시장이 금융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이제 이들 국가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제에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또한 글로벌 경제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만 보시더라도 그 루피아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 구제금융 이런 부분들도 이제서 이제 그런 이제 악재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세계 산업 생산과 무역량 감소를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의 도화선으로 이제 지목을 했고요. 이제 세계은행이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세계 무역량 추정치가 지난 6월 발표 때보다도 0.5%가 줄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예상보다 무역 감소 여파가 훨씬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세계 국내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전쟁 여파가 신흥국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인데요. 이제 산업 생산 감소는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제 불러오고 있고, 또 이는 또 GDP에서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높은 부채도 경기 둔화의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긴축 기조가 세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달러와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고, 자금,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은 저개발 30개국 그리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 4년간 최대 50%포인트가 높아졌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요,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에 그런 통화, 달러 강세에 따른, 그리고 각국의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륙의 개발도상국의 타격이 그만큼 심해졌고, 그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에 올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 한 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기까지 또 국내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조심은 해야 되겠고, 좀 우려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시자면은 좀 암울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항상 이슈만 가지고 올 한 해를 다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향후 전망 봐가면서 전략 잘 짜시면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은 충분히 해결책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 무역 협상이 잘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더 연장을 알리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던 차관급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인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려주시죠. 네,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제 9일 현지 시간으로 베이징 미국 중국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양의 이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이제 중국 측의 약속에 이제 집중 논의됐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USTR은 이제 다만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좀 꺼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USTR은 이제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이제 성명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하루 연장을 했죠. 7일부터 8일인데 하루 연장하면서 9일까지 이제 진행된 이 협상에서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이끈 미국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 무역 공평성과
호혜주의, 그리고 무역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USTR은 또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검증과 그리고 효과적인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그리고 지적 재산권 도용, 그리고 비관세 장벽, 그리고 사이버 절도나 테러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달성하겠다는 어떤 관점에서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합의한 90일 휴전 합의의 일환으로서 열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기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 측이 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중 간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USTR은 미국 측은 대중무역 적자 해결, 그리고 양국의 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대표단은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기 위해서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자, 이에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은 에너지와 농업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접근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큰 틀에서, 그러니까 큰 부문에서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중국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중국 관영에서 차이나 데일리는 사설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길 정말 열망하고는 있지만 불합리한 어떤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또 그런 또 의지도 밝혔고요.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미국과 중국도 지금 서로의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타결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이제 끝마무리 부분에서의 서로의 힘겨루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미국 측이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중국도 그냥 만만하게 모든 걸 다 내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만 흐른다면 충분히 협상은 3월까지는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근간에 지금 세계 증시라든지 미국 지수를 통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완전하게 막연하게 추가 상승 쪽에만 보시지 마시고 단기적인 이제 대내외적인 이슈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서 전략 구성을 하셔야 리스크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수익 확대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앞서 이슈에서 살펴봤다시피 협상 결과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다우 지수가 또 200포인트 내외까지 상승폭을 보이다가 이제 막판에 미국이 지금 국회 의회에 셧다운 문제가 타결이 안 되면서 상승분을 상당 부분 이제 반납을 하는 이제 그런 시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S&P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 1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때가 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타결을 위한 협상이 이어진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해서 지금 2316선대까지 떨어졌던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2600선에 가깝게 근접하는
상승세를 일단은 보여줬지만 어제 상승을 크게 추가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한 이후에 현재 단계는 미국의 의회의 셧다운 문제 때문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상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방 경직은 유지가 되고 있고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 큰 폭의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성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하단에 1차적으로 2550선 내외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2550선 내외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 꼭 하셔야 되겠고요. 상단 같은 경우는 어제의 고점이 2596.75가 있는데요. 여기 돌파 이전까지는 윗부분에서의 상단 부분에서는 단기 매도 짧은 손절 잡으시고 대응해 보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지지대를 만드는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2640선대까지 추가 상승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25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이탈 시는 추가적인 하락 어쩔 수 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2500선대까지 다시 되밀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S&P 500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닥 같이 보여드리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지난 12월 말에 5,800선대까지 밀렸던 지수가 지금 6,600선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나스닥 역시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같은 이유로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을 큰 폭에 보이지 못한 면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직은 여전히 상방의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고 과열 구간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 역시 현재 구간은 어제 고점 6,645의 저항에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단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6,645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6,800선 내외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하단에 6,500선대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00선대가 지금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하겠고요. 추가적으로 6,400선대까지 추가적인 조정 한번 이후에 아마 그런 또 이슈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서 단기적인 전략들이자면 어제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선 두시고요. 손절선 어제 직전 고점에 돌파 시 손절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만약에 돌파된다면 매수 쪽으로의 방향 전환 전략으로 변경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6,800선대 내외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단은 6,500선대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 6,400선대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그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650선을 돌파를 해야 매수로 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FOMC 회의록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 연말까지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골드가 지난해 8월 달에 1173선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도 언급한 바가 이제 골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중순을 지나면서 12월 자 이때부터도 달러 인덱스의 또 단기적인 조정과 그리고 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지수 선물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협감 등이 많이 이슈화되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그런 투자가 많이 늘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 강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단기적인 목표가 1300선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1300선까지 올라오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은, 지금 사실은, 미국 지수 선물들이 저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했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1260선대까지는 조정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 맞춰서 또 달러 인덱스가 또 조정을 받아주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료에 의한 거지만, 그만큼 지금 골드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위해서는 1300선대의 돌파만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1320선대까지는 추가 상승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은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상승 여력의 상승세가 강하다, 이렇게 반론이 되겠습니다. 해서 상당 부분은 1300선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매수 쪽 보시고요. 1320선 내외까지 상승 여력 열려 있다라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하단은 1280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1280선대가 지지가 이탈이 된다면 분명히 1265선대까지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상단과 하단에서의 돌파 시 매수와 또 이탈 시 단기적인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완전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단기 추세보다는 단타 전략으로 일단 대응해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매수 방향을 계속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유로의 좀 장세를 보면요,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어제도 제가 단기 매수 쪽 전략으로 해서 저희 큰 폭의 수익이 잘 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단기적인 차트만 보더라도 눌림에 지금 있는 조정 구간이에요. 그리고 큰 그림에 지금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자리에서 이탈만 된다면 93선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든지 지금 글로벌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새벽 끝난 장세에서 저는 단기 목표 1.16300까지 제가 드렸었는데 거의 근접하는 그 시세까지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1.1700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지금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보다는 단기적인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대응하셔야 지금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안전한 그런 면이 있겠고, 그리고 수익 극대화에 좀 더 도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16700 내외까지는 순간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거기만 돌파된다면 1.17000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열려 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현재 어제의 큰 폭의 상승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은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분봉상에서도 지금 이탈만 크게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보셔서요. 1.16000 내외 혹은 그 살짝 아랫단에서 매수 전략 펼치시고 손절 라인은 한 30픽 정도로 일단 설정하시고 추가 상승 1.16700대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전략으로 수익 창출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일에 대해서는요, 사우디의 감산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WTI 같은 경우에는 5%나 급등을 했거든요. 현재 정유주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이제 42.36달러까지 굉장히 지금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진 뭐 2달간 계속 지속적인 큰 폭의 하락들을 보이다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급반등세와 그리고 미중 무역 타결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타진 그리고 사우디의 감산 움직임에 대해 큰 작용을 하면서 급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단기 목표가 제가 53불선대까지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52불대를 돌파하는 그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당분간에 현재 과열 구간에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어제의 고점 52.58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조정은 51불선대 추가적으로 50.50대까지는 한번 눌림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 내외에서는 단기 전략으로 52.58 돌파 이전까지 52.58에 저항을 전제로 한 단기 매도 전략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 돌파 시는 53.50대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 열려 있으니까 그때 가서 돌파 시 매수 전략도 눌림에서의 매수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는 51불대 단기적으로 51불선 내외까지 눌릴 수가 있겠고 더 나온다면 50불대 선. 그래서 가장 큰 지금 현재 지지대는 50.0, 50불대의 지지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상단의 매도와 하단의 매수 전략을 같이 병행하시면 리스크 관리 최소화시킬 수 있으시고요. 또 수익 전환으로 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현재 지수 두 개가 모두 오르긴 했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하면졌습니다. 좋아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좋아진 건 맞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상위 종합하고 홍콩 항생지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오는 외신 상황만 종합을 해보자면 기대를 좀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약간 입장창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다. 뭐 이런 상황이 현재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래 하루 더 연장하면서 회의를 한 부분이 뭔가 대단히 타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구단의 타결보다는 약간의 입장차 확인하고 조금 더 하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지만 스핀도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남아있다.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4일간 협상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이쪽 부분 보호하고 시장 진입 규제나 그다음에 기술 강제 의견 놓고 이제 협상을 벌였는데 이 부분에 의견을 좁힌 건 맞는데 아직까지 좀 의견 차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오늘 발표하는 게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식 증시에도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숙각을 좀 곤두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해종합이 이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창업한 지수나 삼전 성분 지수도 역시 상승을 했는데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또 안 좋았고 대형주 위주로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대형 금융주랑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가 죄송합니다. 대형주가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이 되돌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되돌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는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퍼지면서 1.9%까지 상해종합이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납을 했죠. 반납을 했고 반납한 상태에서 윗골이 자랐는데 현재 윗골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좋은 자리는 아니고 사실 여기서 한 번에 이 저항라인이라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라인이거든요. 2535, 6 뭐 이 정도 되겠는데 2535나 이쪽 부분에 이제 저항라인이 일단 올라서서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만약 여기를 다시 밀리게 되면 어제 시가 라인을 다시 밀리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또 하방 추세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고 좀 지켜보고 차트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완전한 상승 추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때는 어느 지점까지 와야 되냐면 못해도 2647포인트 이상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상 올라왔을 때 나머지 갭 메꾸면서 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를 한번 볼게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적으로 좀 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정확히 저항에 걸려 있어요. 22,452 이쪽 라인인데 현재 지금 이쪽에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저항 라인에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 돌파하면 다음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갭 부분을 빠르게 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현재 어제 종가상 저항 라인을 항생지수가 어떻게 돌파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늘 끝나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무역 협상에 관련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 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좀 판단해 보자.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게임 판호를 또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텐센트와 네디즈 게임은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 중국 자체가 지금 게임 판호라는 건 이제 게임의 영업 허가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다 하더라도 그 게임의 영업 허가를 해야 이제 그 게임이 이제 그 시장에 유통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게임 하는 건데 이 게임 판호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승인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텐센트하고 네디즈만 지금 계속 제외가 되고 있는데 10일 날 홍콩 명보라는 이제 미디어 언론사인데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에서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판호 승인받은 게임을 84종을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80종 정도가 먼저 판호가 이전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84종을 또 추가로 지금 이제 판호 승인했습니다. 한동안 계속 게임 판호 허가를 안 해주다가 지금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약 160종 가까이 좀 게임 판호 승인을 해주는 상태인데
일단 83종이 모바일 게임이고, 한 종이 PC 게임,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게임 판호 승인을 얻었던 곳들이 우리가 지켜보면은, 주로 이제 중소업체들, 중소게임 업체들이야. 중소게임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국 대형 게임사, 텐센트하고 네디즈 같은 경우는, 이 게임 판호에 단 한 게임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국이 먼저, 중소 게임들 먼저,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9개월간 게임 판호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게임 나와야, 게임들은 보통 대부분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규 게임에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이 중국 게임 업체들의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중국 소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거의 파산 직전까지 거의 대부분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소 게임 업체들이 고사 직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형 게임사보다는 일단 중소 게임사들 먼저 승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텐센트와 네디즈 등 한국 게임과 좀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게임 기업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저는 크다고 봐요. 사실 중소기업 뭐 이런 거 먼저 해주는 거는 있는데 외국 게임에 대한 약간 철저한 대척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 협상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해당상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게임 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텐센트하고 네디즈하고 함께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텐센트하고 네디즈가 전혀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게임도 역시 전혀 허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센트의 서비스는 이제 대표적인 게임들이 뭐냐면, 텐센트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PC 게임 중에 하나죠. 블루홀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PC 게임, 그 다음에 PC 게임 말고 또 모바일 버전도 있거든요. 이 모바일 게임 등이 이제 판호 승인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뭐 검은 사막, 리니지2 레볼루션 이제 다 진출하려고 다 준비했던 게임들인데 이 게임들이 진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약간 계획적으로 이거를 좀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중국 시장에 게임을 진출하는 회사들이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한 몇 개 정도 있고, 중국 게임 시장에 적도로 공략한 나라가 주로 한국인데, 그래서 이 한국 게임을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게임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의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정책도 그대로 중국이 많이 따라해요. 셧다운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한번 중국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이 이제 이런 셧다운 등 게임 규제들을 모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외 게임, 특히 한국 게임 판호를 승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미리 이제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서야 허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이제 판호를 160개 정도 판호가 나온 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 게임 완벽히 이건 외국 게임이다라고 하는 게임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판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자 판호는 아직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꼭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텐센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텐센트랑 네디즈가 이제 그 게임을 판호를 신청해 놓은 것들 중에 어떤 게 먼저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루홀 스튜디오의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계속 판호를 얻지 못하고 텐센트에 다른 게임 먼저 판호를 얻는다. 그럼 이거 거의 100%예요. 한국 게임이 안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도 또 엮여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게임주들하고도 같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검은 사막 같은 거 펄어비스, 그다음에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넷마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중국 증시를 보실 때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이제 국내 게임주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판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가가 나면 그때 게임주들의 주가가 분명히 우리나라 게임주들 주가가 분명히 좋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중국 증시 뉴스도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유기업 급여에 대해 중국이 현재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중국의 이제 국유기업 하면은 뭐 우리나라 따지면 공기업이겠죠.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국유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국유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뭐 사실은 정부 기업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지방 정부 기업들이 많아요. 지방 정부에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기업화돼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앙 국유기업 급여 관리 방법 그래가지고 각 기업에 이제 중국이 전달을 했는데 해당 급여 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약간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금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임금은 이제 회사 수익하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 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에 바뀐 급여 체계가요. 기업 수익이 오른 경우에는 해당 연봉이 이제 수익 증가폭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감소하는 경우는 정책적으로 비경영적 요소 영향을 제외하고, 감소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이 삭감된다. 이런 부분, 연봉이 깎인다에 대한 이 정책의 방점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연봉만 그냥 금화폰처럼 계속 연봉만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받아왔던 게, 약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이 좀 실시가 되면, 그동안 국유기업 직원들은 절대 월급은 나는 안 깎인다라고 했던 대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서, 이분이 이제 중국 국유기업 사이에서 좀, 약간,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국유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 특히 공기업들 중에, 제일 파워가 센 데가 사실 금융공기업이거든요. 금융공기업. 우리나라 금융공기업도 빨리, 이런 제도가 시급해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대표적으로 얘기들이 거래소도 있고, 코스콤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중국이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소식을 보다 보면 최근에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유기업을 옥죄기를 하고 또 민영기업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 경제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네, 현재 이제 국유기업의 이제 급여 체계 형태 이제 급여 수치상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아까 질문 때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국유기업 평균 급여가 약 8,466위안.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만 원입니다. 138만 원. 138만 원이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저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국이니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이런 중국 국유기업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 1억 찍죠. 특히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 1억입니다. 평균 급여가요. 근데 이제 물론 거의 한 7, 8배 차이는 납니다만은, 일단,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 월 급여 같은 경우가 약 138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전년 대비해서 이게 6.25%가 올랐어요. 6.25%가 올랐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전국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은, 7,850위안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3%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영기업들 급여 증가폭이 좀 더 적은 거죠.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민영기업을 많이 이제 옥죄었어요. 옥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영기업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 질적 성장을 한다. 양적 성장을 그만하고 이제 질적 성장을 가자.
라고 할 때부터 이제 사실 민영기업들을 막 가서 그냥 폐쇄시키고, 기업, 공해 조금이라도 많이 발생시키고, 막,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사 없어지고, 뭐, 이런 중국 공산당 특유의 그런, 이걸 많이 하면서 민영기업들 많이 옥죄습니다. 많이 옥죄었고, 시진핑 집권 이후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그러니까 부채 축소를 함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국유기업 대출을 조금 더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민영기업들한테 아예 대출을 안 해줘버렸거든요. 많이 막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은행은 일정 부분 대출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민영기업들 대출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고 있으니, 결국은 이제 질적성장 때문에 막고 있으니, 결국은 대출할 때가 국유기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유기업을 대출을 막 해줬어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문제를 또 일으키는, 안 그래도 국유기업, 부채 많은데, 부채, 오히려 국유기업 부채단이 이제 좀 더 심각해졌고, 반면에 민영기업은 자금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민영기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진민퇴 해가지고, 국기업은 전진하고, 민영기업 후퇴한다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태가 이게 점점 심각해지니까 시진핑 지석이 국기업 개혁을 전면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달에 있었죠. 그러면서 시주석 포함해서 중국 지도부가 이제 민간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있고, 국유기업을 좀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바로 이제 국유기업 급여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유기업에서 이제 임금을 좀 깎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국 국유기업 같은 경우가 약간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국유기업이 대부분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급여가 깎이면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주가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밖에 다른 제재나 다른 국유기업 정책 같은 경우,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게 호재학제가 좀 갈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국유기업들이 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국유기업들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민영기업 지원 외에도 다른 정책들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어제장에는 금융주 그리고 석유주 등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오늘장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회의는 했겠지만 결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의견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유통주,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유통주 특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유통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통주 신광문구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00-3899 코드번호가 상해증에 상장됐고요. 코드번호 600-3899고요.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문구 유통업체입니다. 문구유통업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A땡땡, A땡,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구 팔고, 기업 관련해서 문구를 파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캠퍼스, 전국 대학가, 이런 고등학교, 이런데 80% 이상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일단 기본 매출을 세팅해놓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가 약간 사무용품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신강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SI 업체. 그러니까 SI 업체를 약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SI 업체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 SDS, 이런 회사들 있죠. 기업체의 이제 기본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외주로 받아서 하는 그런 데인데, 이제 현재 사무용품을 시작은 했지만, 결국 본격적으로 기업 목표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 점유율은 4.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워낙 문구 업체들이 난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4.3%인데 대표적인, 선두권 업체고요. 다만, 4.3%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점점 높일 수 있다. 캐파를 늘릴 수 있고, 이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보다도
성장성은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무용품 B2B 시장은 현재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B2B 시장 개척하고 있는데 대규모 소매점 출시를 현재 직전에 두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은 지금 연 10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2018년이 113%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용품과 디자이너 문구용품 시장은 현재 선덕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성은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지금 주가가 꾸준히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박스권에 쭉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850 위안, 그리고 26.500 위안, 이렇게 분할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밀릴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를 24.800 쪽,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경우 손절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현재 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을 한번 갔다 왔던 자리죠. 30.300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 매수로 매수하게 되면 평균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약 한 10% 정도 수익을 일단 1차 목표가에서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3.500, 최고 고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500을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중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번 중기로도 꼭 관심을 가져서 부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광 문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범위,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